됐으면 그 다음에 4절 실험 활동과 존재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험을 잘 분석해보면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는 틀렸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실증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흉은 이른바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람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죠?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경험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그럴 때는 단지 인과관계라고 하는 개념에 근거하지 않고 이론 용어에 근거하지 않고 순전히 경험만으로 한번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봐.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두 가지 경험 사이에 우연히 반복적으로 두 가지 경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경험에만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흉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경험에만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실험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은 단순히 우연한 동시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분석해보면 실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실험 변수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제한다. 간단히 말하면 폐쇄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이 폐쇄 체계의 이른바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바스카가요. 내적 조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험실 바깥에 있는 걸 통제하는 게, 실험실 외부에 있는 걸 통제하는 게 외적 조건이고, 실험실 내부에 실험 대상이 있잖아요. 예컨대 용수철이 있다 그러면 용수철이 이러저러한 조건 하에서 얼마의 탄성을 유지하는지 어쩌고저쩌고 용수철 갖고 막 실험을 하는데, 용수철이 조금 몇 번 실험하다 보니까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달라지잖아요. 이러면 내적 조건이 깨지는 거예요. 폐쇄가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은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용수철 대신에 대신 쓰고 싶은 게 뭐겠어요? 심리학적 실험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외부 환경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실험 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실험 폐쇄 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얘기는 이 실험이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 이런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실험 변수는 원인이 되고 거기에서 실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실험 변수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건의 우연한 동시적 결합이라고 만약에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면 A면 B다. 이거를 B면 A다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거든요.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런 통제 변수가, 실험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실험 변수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른바 후건 긍정의 오류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맞잖아요. 근데 땅이 젖으면 그럼 비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땅이 젖으면 비가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시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규명하려고 하는 건 A면 B다지 A면 B다가 또 B면 A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동시적 발생, 현상의 동시적 발생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시적 발생을 흉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흉에 보면 시간적 선우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동시적 발생이 아니잖아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고 네. 후가 결과라고 한다면 네. 흉이 동시적 발생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간의 선우성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의 선우성이 있죠. 네. 시간의 선우성이 있죠. 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심리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리현상이죠. 심리현상. 내가 먼저 보고 나중에 보고 하는 식이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문제는 되겠네요. 지금 제가 우연성, 동시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쓴 건데 네.
여기선 동시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죠. 결합이라고 쓰고 있어요. 결합이라고 일정한 쓰고 있죠. 결합. 네. 일정한 결합. 그 문제가 되겠는데요. 동시성이라는 말을 써서. 어쨌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결합으로 돼 있을 때는 A면 B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의 그 자연적인 걸로 되질 않고 심리적인 결합 상태로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과 흉에 설명하고 충돌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실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현상이고 이거는 일종의 결과다. 그럼 그 결과의 원인은 뭐냐? 과학자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험이라고 하는 건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 원인은 과학자다. 그럼 이 경우에도 과학자의 행위와 실험이라고 하는 걸 일정한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종류의 비판을 통해 가지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인과관계를 배제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시 말하면 실험이 가능하려면 자연 속에 인과적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연 속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만 실험이 가능하다. 이래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거는 존재론이거든요. 그건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철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전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실험을 보면 이러이러한 존재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냥 실험실에서 결과만으로 만족하는 과학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험실에 폐쇄체계를 만들어서 그 폐쇄체계의 결과들이 밝혀진 법칙이나 등등등이 일반 개방체계, 현실에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도 실험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즉 개방체계에 적용된다는 걸 전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그 개방체계라는 말은 폐쇄체계하고 달라서 이런저런 조건 하에서는 그 힘이나 법칙이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체계의 적용을 전제로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일어나는 세계는 실험실의 세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개방체계에 적용한다는 말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 전제만 가지고도 벌써 지금 우리는 자연과학자들이 설정하고 있는 세계가 세 가지의 세계로 층화 또는 분화된다라는 걸 추리해낼 수 있어요. 경험세계, 그 다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현실세계, 그리고 그 현실들을 야기하는 원인으로서의 실제세계, 원인세계, 결과세계,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경험세계. 이 세 개로 자연과학자들이 세계를 층화된 걸로 전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전달이 됐나요? 자연과학자 실험이 가능하려면 세계는 원인세계, 결과세계, 결과에 대한 경험세계, 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층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낸 세계는 경험세계, 현실세계, 실제세계. 이름은 바스카가 붙인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십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empirical, 그 다음에 actual, 그 다음에 re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real이라는 말을 원인이란 말로 쓴 거고 actual이란 말을 결과란 말로 쓴 거고 경험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세 개의 세계가 있다. 실험은 세 개의 세계가 세 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게 자연과학자들이 전제하는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39쪽서부터 계속해서 다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42쪽까지가 다 그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하면 좀 토론을 하면 같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이제 39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 바스카가 실험과 흉내 부분을 비교하면서 네, 흉내 부분이 실제적인 실험 활동과는 좀 다르다.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39쪽에 거기 그 첫 번째 문단에 네, 그 주석 1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뒤에 보면 이제 흉의 설명은 인과 법칙과 그것의 경험적인 거를 잘못 동일시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얘기가 이제 39쪽 아래에 보면 아래에서 39쪽 아래부터 세 번째 여기서 다시 인과 법칙과 사건의 유형사의 존재론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진다. 같은 얘기인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과 흉이 어떻게 경험적 근거를 잘못 동일시했는지 그 설명을 잘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흉의 경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동시성 결합이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네. 인과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고 네.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연달아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과율은 아니고 인과율 그 자체는 아니고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다음에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자기적이잖아. 지금 실험의 경우는 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적이라고. 내가 실험을 안 하면 실험이 안 일어나. 실험을 해야만 일어나. 네. 그러면 여기에는 필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험하면 결과가 나타나고 안 하면 안 나타나고. 이건 필연성이잖아요. 우연성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실험자와 실험 결과라고 하는 요 관계 자체가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면 우연히 결합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합하기로 하면 결합되는 거고 안 하기로 하면 결합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필연성이에요. 인과관계가 필연적이잖아요. 이거는. 네. 안 되나요? 그렇잖아. 우연히 관찰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관찰을 내가 그 관찰이라는 사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렇죠. 그거 필연성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식은 바스크하고 훨씬 간단히 일치해요. 근데 그 휴메 회의는 워낙 끝까지 간 거라서 우리가 철학자로서 존경할 만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 휴메의 핵심은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거지 인과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휴 스스로도 인정해. 그걸 경험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최선의 방식은 시간에 따라서 두 개의 사건이 하나 사건이 일어났고 연달아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났다. 경험적 설명의 최선의 방식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험의 경우에는 그게 우연한 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단추 누르면 나오는 거고 안 누르면 안 나오는 거지. 이건 우연한 게 아니지. 네,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뭐라고 질문해. 그 다음 문단에 세 번째 줄인데요. 실험 활동을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게 행사되지 않은 채 보유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은 채 행사될 수도 있는
그리고 지각되지 않은 채 실현될 수도 있는 경향들. 이게 바로 인과법칙을 행사되지 않은 채 보유될 수 있다. 이 말은 원인이 결과를 낳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조건이 원인이 결과를 일으키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행사되지 않은 채 보유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로 하면 책상 위에 있는 컵은 중력법칙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안 떨어지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실현되지 않은 채 행사될 수도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어떤 결과는 꼭 그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되지 않은 채 실현된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도 결국은 세계의 세계로 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위에서부터 한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흉의 분석은 이제 그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놓고 사건들의 결합이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걸 흉은 항상 규칙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건들의 결합이 규칙적이지 않다. 변이성이 나타난다. 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러저러한 조건들 때문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중력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건들의 결합의 변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걸 바로 이 변이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실험하는 건데 이거를 휴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고, 법칙의 비경험적 성질이란 말은 응용과학의 조건이다. 법칙의 비경험적 성질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폐쇄체계, 개방체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귀납의 결과에 의해서 일반화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귀납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비경험적이죠. 법칙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으니까, 즉 폐쇄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경험적으로 구성해낸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다른 개방체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실천과학이죠. 그래서 응용과학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게 41쪽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41쪽의 가운데 보시면 그 규칙성과 규칙성에 근거한 법칙 사이에 존재론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초월적 실제론의 경우는 A, M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자동적 객체, 초사실적 활동, 잉여적 요소 등등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계속 질문하시는 것 중에 바로 밑에 금지론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 해서 42페이지 중간 아래쪽에요. 네. 거기 A에 의해서 그 세 문장, 네. A에 자극됐을 때 B를 살출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자연적 기제 M, 이 얘기 그걸로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휴미 얘기하는 거는 A에 의해 자극됐을 때 B를 살출하는 경향이 있다 까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바스카는 소위 법칙이라고 했을 때 자연적 기제 M이 소위 말하는 잉여적 요소인 것이고, 이거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비경험적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건 추론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이지 그렇죠. 관찰된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 B는 실험실에서 A면 B다라는 건 A, B 다 보이고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과학이라는 거는 A, B, D 배후에 있는 인과법칙이나 기제가 무엇이냐,
여기에다 설명을 해야 게 실제로는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난 김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스키너를 아마 배울 뭐 아실 거예요, 다들 그죠? 자극 반응이라는 얘기죠. 스키너는 뭐 실중주의 대표적인 이 흉적인 실중주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A라는 자극이 있으면 B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자극의 목록을 전부 다 우리가 수집하고 반응에 대한 목록을 전부 다 수집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뭐 등등등 할 수 있다. 이게 스키너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A, B가 여기서 지금 SR에 해당됩니다. A, B가 SR에 해당돼요. 근데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S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R이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R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SR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경험적 사건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S를 받아서 M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극을 해석하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R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내고 저렇게 해석했을 때는 R-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SOR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바로 그 SOR로 분석을 해야 과학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SR,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독립적인 사건의 결합으로만 이해하면 관찰의 결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또 42쪽에 보면 이중의 환원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 이중의 환원이란 말은 인과 법칙을 사건들의 일정한 결합으로 환원한다. 바스카식으로 얘기하면 그 리얼하고 액추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사건들의 일정한 결합으로 환원한단 말이에요. 인과 법칙을. 그죠? 그 다음에 사건들을 경험으로 환원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건 자체의 결합이 아니라 경험 자체의 결합이니까. 그러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던 거가 하나로 다 뭉뚱그려져 버리게 되죠. 세 개가 경험 세계로 축소돼 버리죠. 원인 세계, 결과 세계, 경험 세계로 나뉘어져 있던 거를 전부 다 경험 세계로 축소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환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세계를 세 가지의 세계로, 즉 경험 세계, 현실 세계, 실제 세계로 층화되어 있는 걸로 분석해내는 이 이론, 즉 존재론은 과학적 인식의 결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추론의 결과입니까? 철학적 추론의 결과입니까? 초월 분석의 결과죠. 그죠? 실험이 가능하려면 실험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전제가 뭐냐,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는 이러저러한, 즉 경험세계, 실제세계, 사실세계로, 현실세계로 분할되어 있다라는 존재론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존재론은 과학적 인식론에 선행하는 거죠. 인식론에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 존재론은 과학적 인식론에 선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바스카가 힘, 인과적 힘이라는 말을 하면서 구조와 기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과적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거를 구조와 기제라는 말로 쓰느냐면 우선 그 힘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중력, 힘, 사실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가 모든 것의 원인이잖아요. 작동시키는 원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힘인데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 그러면 원자는
에너지와 거의 동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소립자의 존재 시간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초예요. 뭐 오래 존재하는 게 더 조금 존재하는 거 뭐 10의 마이너스 20승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질로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에너지들을 구성하는 소립자들의 결합이 원자입니다. 그러면 이 결합물을 우리가 구조물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게 왜 구조가 되냐면 이 구조인데 이게 왜 인과적 힘이 되냐면 특정한 원자는 특정한 특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성을 갖는단 말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건 되고 이러저러한 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또는 다른 어떤 에너지와의 관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걸 보고 특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힘이 구조가 원자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서 인과적 힘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자의 모임으로서의 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세계의 모든 특성을 가진 사물들은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특성을 가진 사물들은 구조다. 그리고 구조들은 이른바 발현적 속성을 갖는단 말은 이러저러한 힘들을 갖고 그 행위들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강제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조와 기제를 그리고 그 기제란 말은 그런 구조적 힘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기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인과적 힘이란 말과 구조란 말과 기제란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원인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원인 세계, 구조 세계, 기제 세계를 리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그거를 액츄얼이라는 의미에서 액츄얼이란 말은 왜 액츄얼이란 말을 쓰냐면 이러저러한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현되고 어떨 때는 실현되지 않죠. 예컨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걸 액츄얼이란 말은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원인 세계, 그 다음에 사건 세계 또는 현실 세계라는 걸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을 경험 세계, 사실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과학자 이건 사실은 그 원인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통적인 철학의 용법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본질 세계입니다. 그리고 결과 세계라고 하는 걸 전통적인 철학용어로 얘기하면 현상입니다. 본질과 현상 그리고 인식 이렇게 되는 게 3분법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시 설명해낸 얘기입니다. 현실 세계는요? 현실 세계가 현상 세계겠죠. 경험 세계는 경험 세계는 인식이죠. 인식 세계죠. 네. 본질, 현상, 인식. 자, 이렇게 해서 바스카가 생각하는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 형이상학에 대한 맛보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일단 사회과학 얘기할 때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43쪽까지 코멘트 있으면 가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변동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난번에 김익환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인식을 얻는다는 건지 혹시 제시되는 게 있느냐. 여기 맛보기로 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읽으셨을 텐데 과학이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현상을 판별한다.
즉 경험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상을 판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별된 현상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별된 현상이란 말을 우리는 액츄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실 사건에 대한 이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추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명을 구성한다 또는 역행 추론을 통한 구조, 기제, 원인을 규명해내는 거죠. 역행 추론 또는 가설 추론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경험 세계와 현실 세계와 실제 세계가 다 밝혀지는 건데, 이 실제 세계를 밝힘으로써 우리는 인과관계를 다 밝혔다고 얘기하고 그걸 설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설명을 만약에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있고요. 수평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현상에다가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설명 자체를, 예컨대 어떤 자아방어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놈이 거짓말을 했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자아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게 원인이 되잖아요. 구조잖아요. 근데 그 구조는 또 왜 나왔어? 라고 구조 자체를 현상 또는 현실로 간주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끝없이 가는 겁니다. 수평적으로도 끝없이 확대되고 수직적으로도 끝없이 확대되는 이런 방식이 바로 과학이론의 발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포퍼가 얘기하는 과학 발전의 논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포퍼한테는 수직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수평적 확대라는 말의 의미도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를 구별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집중주의하고의 차이를 언뜻 생각하면 이게 가설을 만들어내고 가설을 뭐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화를 더 시키는 이렇게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 힌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고 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한 집중주의 또는 포퍼주의 주장하고 여기 지금 비판적 실제론에서의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 통해서 답변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요약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과학이론의 본질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을 넘어서는 데 있다. 현상에 관한 지식에서 또는 결과에 관한 지식에서 구조에 관한 지식으로, 즉 원인에 관한 지식으로 운동하는 거가 과학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정신현상학 보시면 정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지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성으로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정신으로 세계를 본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를 본다는 거죠. 이거 총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를 보는 게 과학이다. 말하는 진리는 전체다. 우리 조선일보 비판할 때 사실 진실 얘기했던 거, 이 얘기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수직적 확장, 수평적 확장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본다. 다 볼 수는 물론 없죠. 최선을 다해서 누가 가장 전체를 보느냐,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가 과학의 발전이다. 이런 의미죠.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포함 관계에 놓이면 그 포함하고 있는 과학이 포함된 과학보다 발전된 과학이죠.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장 얘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5절 49쪽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은 제가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